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자산 맵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했습니다. BOJ는 오늘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에서 0.1% 수준으로 동결하고 자산 맵 규모도 지난달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한편 일본은행은 향후 경기 판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연 2.75%로 넉 달째 묶었습니다. 금리 동결은 작년 11월 이후 4개월째 선택입니다.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 리스크 증가와 외환 변동성 문제 등 일부 불안 요인에도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경기가 긍정적 흐름인데다 완만하지만 국내 경기까지 살아나고 있다는 회복론에 무게를 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0.1% 증가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에는 부합했고 석 달 연속 증가세는 이어졌지만 전달 기록했던 0.5% 증가보다는 부진했습니다.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늘어난 이유는 인터넷 소매업, 백화점, 아울렛 매장 등에서 판매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엔화 약세가 한국 경제에 꼭 부정적 영향만 주는 건 아니라는 이색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무디스 산하경제연구소는 엔화 약세, 원화 강세 현상은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라면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성장률이 좋아질 경우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도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예린입니다. 오늘 세 가지 이벤트, 아니 네 가지 이벤트가 같이 엮인 날이죠. 이벤트대 여러분 일단 초콜릿은 받아보셨을 것 같고요. 그죠? 두 번째로 기준금리는 한은에서 동결시켰습니다. 일본의 BOJ 역시 금리를 묶었는데 자산 맵 규모도 추가로 늘리진 않았습니다. BOJ 총재 바뀌는 거 앞두고 어떤 조치를 미리 취하기도 역시 일본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남은 변수는 역시 옵션 만기 변수가 될 텐데 오늘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마감까지 1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3천억 정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가 얘기를 했었는데 웬걸요? 1,000억 이상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오늘 1980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약간 밀립니다만 코스피의 현재 흐름부터 수급과 함께 짚어드리도록 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요 1975.80입니다. 오늘 가장 높았던 고점은 1980선 초반 정도 됩니다. 한 83선 정도로 화면상에선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약간 약보합세입니다만 외국인들 한 2,000계약 정도 선물을 팝니다만 전일 이미 선물을 7,000계약 넘게 사면서 베이시스를 많이 양호하게 끌어 올려놓았기 때문에 오늘 약간 팔더라도 현재 프로그램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구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쪽으로 한번 장소를 옮겨볼까요? 오늘 사실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프로그램 매물의 영향을 받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비켜나 있어서 다소 조용한 모습입니다만 그래도 나홀로 차곡차곡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나홀로 순매수 들어가고 있고 현재 200억 정도 순매수면 코스닥에서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511포인트, 3포인트가량 위쪽이네요. 네, 어제 G7의 환율 공동성명 이후 엔화 약세가 조금 주춤하면서 우리 원달러도 역시 주목이 됐었는데요. 지금 사흘째 빠지고 있습니다. 1,100원대 못 넘어서고 1,080원대 지금 초중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 오늘 BOJ 금통위의 문제가 아니라 역시 환율에는 이번 주말에 있을 G20 회의가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조용하다라는 인상이죠. 2원 정도 빠지면서 1,080원대 중반입니다. 네, 일본 니케이는 오늘 BOJ 회의도 있었고요. 그에 앞서서 4분기 GDP 성장률도 좋지 않게 나왔었는데요. 오히려 BOJ 발표 이후에 소폭이나마 강세를 띄워주고 있는 니케이의 모습도 인상적이네요. 자, 오늘은 전차군단 비롯해서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가 많이 오르는 날이고요. 방어주들은 그야말로 쑥 들어간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쪽에 투자를 하면 수익으로 연결이 될까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드립니다. 네, 오늘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목요일이죠.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모베이스가 신고가를 냈습니다. 역시 모베이스 상승 탄력 더 확대될까요? 오늘은 마지막 남은 현금 10%를 1억 후보금 사는데 쓰실 생각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을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에 합류시키실까요? 종목 대공개합니다. 이어서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 매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만기가 돌아왔죠? 오늘 2월 옵션 만기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 출회 가능성은 끝까지 낮게 보고 계실까요? 막판 변동성 여부도 알아보고요. 넉 달 연속 한국은행에 의해서 금리를 묶였는데요. 금리 동결 이유와 시장 영향력도 점검받겠습니다. 일주일간 수익 4종목 알려드리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하이투자증권의 이기택 과장님 파인디지털 중복 추천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추천이 아니라 추천하신 또 다른 전문가가 계시다라는 의미에서입니다.
블랙박스 만드는 판디지털, 성장성도 있고 저평가된 데다 기관도 사는 종목입니다. 네, 옵션 만기라는 변수만 남은 상황, 코스피는 약간 빠진 1974전, 어제 종가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의도로 나가보죠. 하나대투증권의 이영권 연구위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 남은 변수부터 체크 받아보죠. 오늘 만기일 현재 상황은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끝까지 이런 분위기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 현재 프로그램 매수세가 한 1,000억 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차익과 비차익 모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베이시스가 11시 이후에 조금씩 개선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만 오후 들어서 매수 규모가 그렇게 크게 확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조금 더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오늘 옵션 만기일이긴 한데 옵션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옵션 연계된 그런 물량보다는 베이시스 동향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면서 프로그램 매수 또는 매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장 막판의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이 큰 충격이거나 한쪽 방향으로 쏠림 현상이 극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큰 충격이 없는 만기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사전 공시를 놓고 보면은 소폭 매수위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시는데 이것도 역시 3시까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십니다. 일단 옵션 연계 물량이 많지가 않고 시장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이 수급 기반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뚜렷한 매수세와 매도 세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프로그램 매매로만 시장의 변동성은 조금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유의를 해서 오늘 마감 시점까지 시장을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십니다. 네, 궁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변수들을 뚫고 북한의 핵실험 변수도 뚫고 코스피가 뭔가 좀 위쪽으로 가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1차 변곡은 어느 정도 이미 그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본격적인 상승은 언제쯤이겠습니까? 아직도 박스권 뷰를 갖고 계신지 그것도 좀 들어보죠. 예, 시장이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난주에 단기 저점을 좀 기록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1930선 정도에서 이중 바닥을 나타내면서 단기 바닥이 좀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 바닥이 확인이 되면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상승으로 보기엔 좀 아직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환율 문제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원화 절상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 즉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좀 감소가 되면서 주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본격적인 어떤 상승세를 이끌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상대적 매력이 감소되고 있다는 부분, 여전히 국내 증시가 매력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인 매력도 자체가 떨어진다는 측면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고 여타 다른 국가들로 좀 분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시점까지는 본격적인 상승보다는 낙폭과대 이후 반등 시도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시 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십니다. 당분간은 조금 더 박스권을 염두에 두고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보다 구체적인 매매 방법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외국인 잠깐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좀 돌아왔다라는 느낌도 들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향후에 조금 덜 팔긴 하겠다라는 기대는 가져봅니다만 본격적으로 언제쯤 매수에 가담을 해줄까요? 네, 아직 외국인이 돌아왔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까지 나흘 연속 순 매수를 기록했고 오늘 소폭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긴 한데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매도세가 좀 그쳤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수 강도 자체가 아직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수준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우려감 부분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뱅가드 이슈가 남아있는 상태인 것을 또 하나의 요인으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뱅가드 관련된 물량이 아직도 채 절반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대한 그런 부담감, 이런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장 수급을 좀 괴롭힐 것으로 보이십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매수를 기대하기는 아직 좀 이른 상황이고요. 다만 외국인들 매수세가 그 와중에서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는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앞서서 이제 조용한 만기를 예상하셨고, 여전히 시장 좀 가는 것 같지만 박스권이다 얘기하셨고, 외국인들의 매도는 멈추겠지만 매수를 기대하기도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까지만 보면 최근에 한 저점 대비 50포인트를 당기는 과정에서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여기에는 뭐 전차군단도 포함이 된 듯 보이고요. 이른바 이 대형 낙폭과대주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네, 대형주가 이번 주 들어서 좀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형주가 추가적인 상승, 어떤 주도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다소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어느 정도 박스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지수가 2000선에 근접할수록 조금씩 부담감이 생겨날 것으로 보이시고 있고요. 역시 대형주는 이런 지수의 움직임과 같이 맞물려서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출 관련주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환율 움직임과 같이 맞물려서 환율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시장의 급락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어 있다는 걸 감안하면은 종목별 투자 심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호전되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트레이딩하는 전략은 여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형주를 지금 추격 매수해서 트레이딩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기대 수익률이 조금 낮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 대형주는 그냥 트레이딩 정도이고 실적 호전 중소형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이영곤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사람도 아는 지점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지점장님의 촉, 교보증권 목동지점의 이진행 지점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만기 저희가 맨날 이제 목요일날 만나잖아요. 오늘 또 프로그램이 얼마나 나올까요? 질문을 드릴 텐데 원래 3천억 정도 예상했는데 오히려 예상보다 훨씬 적고 물량이 더 들어옵니다. 이게 왜 이런 건가요? 예, 먼저 시장을 좀 살펴볼까요? 어제 코스피 지수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부담을 덜어내면서 외국인들하고 기관 투자가들의 동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오랜만에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만기를 앞두고 변수를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수가 7,300계약에 달했는데, 이것은 투자 심리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전일 반등하면서 금일까지도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좀 버팀목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역시 말씀하신 대로 옵션 만기가 되겠는데 일단은 만기와 관련해서는 지난 12월 동시 만기 이후에 유입되었던 차익 물량 대부분이 1월 만기 이후에 많이 청산된 것으로 좀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특히 옵션 만기 이후에 2조 원이 넘는 차익거래 순매도가 시장에 좀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요. 그 가운데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가 이제 2조 정도 가량으로 추산이 되는데 같은 기간 외국인들의 차익거래 순매도가 1조 6천억 원으로 외국인의 매도 중에서 상당 부분이 차익거래 형태로 청산이 되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따라서 금일 만기 관련해서 수급 측면에서의 부담감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기 예상되는 물량 부담이 시장에서는 한 3천억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꾸로 말씀하신 대로 시장 베이시스가 강세로 전환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남은 1시간 동안의 시장 상황 고려했을 때 3천억 수준으로 시장에 출회될 것으로 보는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은 현재 베이시스 속에서는 1,000억 가량 프로그램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아마 현재의 수급으로라면은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좀 지속적으로 진행되지도 않을까 이런 가능성에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코스피가 5일 평균 거래 대금이 3조 5천억 수준까지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0%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1월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코스피 하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아마 시장 베이시스였습니다. 베이시스가 만기일에 이제 강세로 전환했다는 점은 오늘 지나고 나서라도 조금 수급적으로는 좀 시장에 우호적으로 이제 작용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게 되고요. 다만 오늘이 이제 만기일이기 때문에 종가 무렵에 들어서 간혹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선물 매도에 나서면서 베이시스를 또 급격히 악화시키면서 백어데이션으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가에 프로그램 차익 매물이 동시효과에 출해되는 경우가 가끔 연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국면에서는 지수가 일정 부분 종가에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럴 경우에는 아마 그동안 외국인들이나 뭐 기관 투자가들의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선물 260포인트 정도, 지수 뭐 1960포인트 선까지는 테스트하는 수준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국내 이벤트인 금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넉 달 연속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이 되었는데 역시 새 정부 출범 이전에 하는 쪽에서 먼저 움직이기가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는 경기 회복의 신호를 조금 감지했기 때문이라고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경기 일각에서는 이제 경기 부양 그리고 글로벌 통화 정책 완화에 좀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좀 들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4개월 연속 금리 동결로 결정되는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이런 배경에는 오히려 대내외 경제 여건의 호전 그리고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난 1월과 비교해서는 통화 정책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뉴스를 보니까 환율 변수 하나만으로는 이제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다라는 점. 다만 지금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화에서는 국제 공조적인 그 통화 정책이 중요하다고 이제 언지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배제하지를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앞으로 이제 호주나 유로존 쪽에서 금리 인하가 다 조심스럽게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3월에는 글로벌 양적 완화 분위기가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조금 일부 이제 뭐 유로존의 좀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이야기가 좀 오고 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새 정부 출발까지 고려한다면 아마 이번 달이 지나고 다음 달이 좀 되면 오히려 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나라만 또 금리 동결했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마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정책 기조를 확인하면서 정책 금리를 조정하자는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3월이나 4월에 추가 금리 인하를 해서 전 세계적인 정책 기조에 좀 동조화하는 그런 맞춰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말까지는 뭐 지속적으로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스탠스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뭐 이미 좀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엔화 속도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단기 지지라인으로 얘기하셨던 1930을 지켜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외국인만 조금만 화끈하게 사주면은 2000도 금방이겠다 싶은데 또 뭐 기대하는 거는 너무 이르다 이런 목소리도 있어서요. 이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됩니까? 또 방어주는 늦게 사신 분들 물리셨을 거란 말이에요. 어제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하면서 분위기가 좀 전환되는 그런 좀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요. 북한 핵실험에 따른 불확실성이 일단 오히려 감소했고요. 그리고 미국 등의 글로벌 증시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점, 또 외국인과 기관인 동반 순매수를 하고 있는 점, 이런 점 등이 좀 반전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촉각을 곤두세웠던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그동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시장에서의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다고 판단이 들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하고 가장 디커플링 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 환율 부분,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순매도 영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오히려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좀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 시장에 수급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따라서 1930선에서의 확인된 좀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G7 그리고 이제 G20에서 그 정상회담에서 엔화 약세에 관한 제재성 코멘트를 함으로써 엔달러 환율이 주춤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낙폭을 만회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면서 우리나라 주시장에도 좀 투자 심리가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장은 단기간에 2,000선을 넘어가면서 막 급등할 것 같은 이런 장세를 연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930선에서의 어떤 지지선을 확보를 했고요. 코스피가 다시 한번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또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국제정세 변화와 그리고 통화정책, 또 우리나라 신정부 출범, 이런 어떤 이벤트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점진적으로 오히려 이제 국내 시장에 좀 그 디커플링을 해소하는 방향으로의 주가가 반등을 시도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추천 종목이 있는지 여쭤보고요. 오늘 포트폴리오 기존에 없다면 AS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좀 안타까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죠. 네페스 비중 줄였는데 또 잘 가고 대신 샀던 마크로젠이 오늘 두 자릿수나 상승하네요. 네. 그 마크로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화 두산인프라코어 마크로젠을 20% 비중으로 편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 비중으로 YG원, 네페스, 성우하이텍, 대한제강 종목이 좀 많은데요. 7종목으로 좀 분산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편입을 하면서 관심 종목에 넣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전일 그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주가가 좀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시장에서 좀 오해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좀 들고요. 지난 4분기 그 이제 적자 전환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오히려 그 매출액이 12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8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순이익 부분에서는 그 이제 법인세 납부 부분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소폭 이제 적자 전환이 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연간으로 봐도 그렇고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도 그렇고 실적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매출의 87%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 시퀀싱 사업부는 그 프리미엄 유전자 분석 서비스의 매출 증가로 인해서 연평균 35% 이상 이렇게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그 국내 한 증권사에서 레포트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특징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도래하는 진단 시장의 성공 여부는 새로운 바이오 마커를 확보하는 데 달려 있다라는 점이 그 이제 앞으로 향후 마크로젠의 주가가 릴레이팅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폐선암을 유발하는 모든 유전적 변이를 찾아서 특허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제약회사와 공동으로 시작 개발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그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이런 유전자 분석 시장이 현지 시장에서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또 급격하게 실적 개선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한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로 55,000원 제시를 했는데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오주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그 동사의 대주주인 서정선 서울대학교 박사께서 아마 여의도에서 관련 세미나 포럼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기술적으로도 36,000원, 7,000원 선을 돌파하면 4만 원 이상 충분히 주가는 상승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크로젠 결국 4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유효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급등 사유도 결국 실적 내면에 있는 알찬 내용 때문이었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현금이 없으셔가지고 새로운 종목 편입은 마크로젠이 일단은 끝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는 완성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약보합, 외국인들은 선물을 2,000계약 정도만 팔지 그 이상 매도 폭을 확대시키지는 않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수 규모도 1,000억대 정도 매수 우위에서 물론 비차익 중심인데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정체 국면입니다. 코스피는 어제 종가 부근에서 약간 내려온 그런 상황이네요. 자, 계속해서 일주일간 수익 낼 종목 알아보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이어리부터 펼쳐볼게요.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오늘 왕관은 박지윤 과장님의 플랜티넷이 여전히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12,000원대 121선 아래에서 약간은 주춤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잘 왔으니까 여기서 힘을 모아서 한 번만 더 뚫어줬으면 좋겠습니다. JT가 거의 매수가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한 3%대 일단 반등 주고 있고요. 파인디지털이 전일 추천 주였죠. 전진우 팀장님의 파인디지털. 사실 어제 좀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냈었지만 이 종목 향후 목표 수익률을 기대해 본다면 신고가 급등대 사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역시 하루 만에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AP시스템 요즘에 SFA, 덕산, 하이메탈 등 AM, OLED 쪽 난리가 났는데요. 그쪽에서 유일하게 조금 덜 가고 있는 AP시스템 추천을 주셨었는데 현재 3%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이프는 사실상 손절가인 33,000원을 깨고 나서 오늘 드디어 약간 손절가 아래쪽인 61선에 닿고서야 오늘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등은요. 박진 과장님의 플랜티넷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궁금한 분은요. 플랜티넷은 저희가 여러 번 연결을 해봐서요. 하이투자증권으로 가서 이기택 과장님의 이 JT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거의 다 온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택입니다. 네, 오늘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이네요. 이제 수익을 빨리빨리 좀 냈으면 좋겠어요. 조금 급등했을 때 산 것도 같고 가격이요. 예, 일단 가격 조정 이후에 잘 소화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낙 소화해주고 그리고 거래량이 없었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좀 실리는 모습입니다. 6만 주가 거래량이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지만 예전에 몇천 주까지 거래량이 급감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회복할 것이라고 보였던 2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반등을 좀 보이는 이유가 장비업체들 대부분 좋죠. 예, 장비업체들이 좋은 이유는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이 좀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아몰레드 투자 계획을 좀 발표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시스템 반도체 투자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양호한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종목을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유진테크라든가 그런 종목들도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이 종목 역시 시장과 따라가고 연동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예, 그래요. JT 지금부터는 빠르게 수익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가격으로 8,000원 보고 계시죠. 자, 이어서 오늘 종가 정도 옵션 만기지만 또 어떤 분들은 실적되는 중소형주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종목 사보면 좋을까요? 오늘 종가 부근에요. 예, 실적을 동반한 종목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는데 네. 최근에 휴대폰 부품주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거기다가 IT 전기전자 업종 전반적으로 실적을 동반한 종목들이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휴대폰 부품주는 여러 차례 소개시켜드렸고 네. 반도체 장비로 넘어간 다음에 다시 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전자 관련주를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져 오늘 파인디지털을 들고 나와봤습니다. 이 파인디지털이요. 전진우 팀장님이 어제 신고가 낼 때 안 비싸다고 사자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편입을 했는데 오늘 곧바로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제 기준에서 좋아 보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네. 여타 다른 쪽에 귀뜸이 있었다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님들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다이어리에 거의 이제 중복되는 종목들이 많으면 그만큼 그 종목에 관해서 좋게 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한눈에 보여지는 거니까요. 자, 파인디지털 오늘 추천을 주셨는데 또 어떤 이유를 특별히 주목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방송일이 오늘인지라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예. 여전히 좋은 종목은 좋은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회사 성장의 정체 그걸 털었느냐 안 털었느냐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게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내비게이션 시장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은 포화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마트폰이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내비게이션의 필요성이 점차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재작년 2011년도에 영업이익을 11억 정도뿐이 못 냈는데 그 부실을 작년에 털어냈습니다. 11억에서 무려 100%가 아니라 1000% 증가한 영업이익 110억 나타냈거든요. 그렇게 정정 공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회사를 거들떠 보니까 일단 중요한 게 하이엔드급 내비게이션을 많이 판매했더라. 그러니까 매립형 내비게이션 시장의 선두주자가 됐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기에 편하려면 외관이 괜찮으려면 매립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매립형이 많이 판매됐더라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 그러면 이 세 회사가 성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내비게이션뿐만이 아니라 띵키웨어와 양분하고 있는 블랙박스 시장을 거의 두 회사가 독과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블랙박스 시장은 언제 개화됐냐 하면 일단 법안으로서 통과됐던 그 시간이 개화 시점이라고 보이는데 그때 의무화 장착됐던 택시 그리고 버스 그쪽에서 일단은 내비게이션 시장이 개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블랙박스는 장착률이 10%뿐이 안 됩니다. 2005년도에서 2007년도 사이에 내비게이션 시장을 연상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블랙박스 시장과 같이 연동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채택률이 고가 제품이어서 10%뿐이 안 됐지만 홈쇼핑 판매에 붐을 이뤘던 내비게이션 시장이 거의 장착된 차량이 없을 정도로 많이 판매됐다라는 게 그 시절이고요. 최근에 들어선 블랙박스 시장이 그렇게 열리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시장을 띵크웨어가 30% 그리고 파인 디지털이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띵크웨어는 시가총액이 1,400억인데 파인 디지털은 그의 반 정도뿐이 안 되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더 좋고 우량 자회사가 있고 거기다가 자기 사옥이 있고 현금성 자산이 200억까지 있는데 시가총액이 절반뿐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시장 업황이 개화되고 커나가고 있는데 투자처는 파인 디지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이고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내비게이션 시장이 포화됐는데 하이엔드 내비로 일단 실적을 끌어올린 데다가 지금 블랙박스 시장까지 개화를 맞았군요. 자, 파인 디지털 오늘 역시 종가에 진입해도 별 무리 없겠습니까? 얼마 보세요? 목표가는요? 네, 목표가는 연내 15,000원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일단 적정 밸류 10배를 따져보면 2만 원이 넘어가는 주가인데 지금 현재 더블 스토리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내 15,000원 보겠고요. 네. 일단 1분기 실적을 거들떠 보면 자회사가 돌아간다라고 하면 더 빨리 주가 상승 레벨업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꼭 거들떠 보고 거기에 자회사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지 보고 추가적으로 매집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할 것인지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 종가 부분의 매수도 무방한 거죠? 네. 예, 그래요. 목표가 무려 15,000원을 불러주셨습니다. 연내 15,000원. 현재 아무리 신고가에 산다고 해도 9,000원도 안 되네요. 자, 2배 가까이 수익률을 기대합니다. 파인 디지털 오늘 추천 주셨던 분 하이투자증권의 이기택 과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2월 옵션 만기일인 거 잊지 않으셨겠죠? 오늘 만기 마감까지 30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역시 만기는 1시간 전 다르고 30분 전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현물을 다시 5거래일째 순매수해주는 조금 매수 쪽으로 다시 한번 방향을 틀었고요. 선물은 매도 규모를 한 500계약 정도 줄여서 마이너스 1,400계약 정도만 잡히고 있습니다. 베이시스는 콘덴고 플러스 1까지 이상 개선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세는 약간 더 늘어났습니다. 시장도 플러스로 돌아선 상황인데요. 이제 시장 우려 잠깐 내려놓고요. 1,000만 원에서 1억으로 불리는 프로젝트를 한번 가동시켜 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인데요.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 나와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사실은 시장 옵션 얘기 오늘 프로그램 물량이 얼마나 나올 건가 이 부분도 궁금하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하는 입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낼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서 사실상 목요일 날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이 코너는 굉장히 만긴 날 만날 수 있음에도 여러분께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현재 프로젝트가 진행된 지 여러 달이 되었는데요. 1,000만 원에서 돈이 어느 정도 불어나 있을까요? 네, 1억을 만드는 게 목표인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현재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 포트폴리오에는요, 종목이 한 7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모베이스 20%, 이렌텍 20%, KMW와 펜엔터테인먼트, TJ미디어, 연희정보통신, 그리고 지지난주였던가요? 자화전자가 편입됐었죠. 현금은 10%인데 오늘이 10%를 종목 사는데 쓰시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일단 현재까지 수익률 종목별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리얼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하시는 것처럼 화면을 한번 꾸며봤는데요. 와, 모베이스가 다시 수익률 40%대로 들어왔네요. 모베이스 43%. 자, 모베이스가 한 91만 원 돈 벌어주고 있고요. 이렌텍이 99만 원. 이 도합해서 두 종목이 거의 200만 원 돈 가까이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 수익률이 43%, 47%. 오늘 모베이스는요, 또 한 번의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한번 큰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밀렸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좀 표명했었는데 괜찮다 하셨는데 역시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KMW도 사실은 기술적으로도 많이 개선됐네요. 플러스로도 올라왔고요. 펜엔터와 TJ미디어가 조금 부진합니다만 이 정도 합해봐야 10만 원도 안 되는군요. 자, 나머지 종목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편입된 자화전자가 참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자화전자가 지금 편입된 날짜가 1월 31일 2주 전이었군요. 수익률 10% 지금 박스권 상단에 와 있는데요. 이제 여기 자화전자가 또 한 10만 원 정도 벌어주고 있고 연희정보통신도 지난주보다 좋아서 6만 5천 원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도합 1,0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불어난 추정 자산이 보이시죠? 1,000만 원에서 출발했을 때 200만 원이 불어났으니 평균 수익률은 20%라고 찍히고 있네요. 네, 김상균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AS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모베이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행이네요, 역시. 예, 모베이스와 이렌텍 같은 경우에 지난주 같은 경우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방송상으로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마찬가지로 회사 자체의 펀드멘탈과 수급 펀드멘탈과 그 밸류 자체는 아무 이상이 없고 여러 가지 수급적인 영향에 의해서 주가 자체가 동반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 대주주 와이프 계좌의 약 2.5% 정도가 블록딜로 넘어갔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매물 걱정이 되면서 주가 자체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렌텍 자체 내에서는 아무런 변동폭이 없지만은 여러 가지 수급적인 영향에 의해서 주가 자체가 동반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펀드멘탈 이상이 없고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하고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이미 채웠기 때문에 그 이상의 추가 매수를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시 이익 실현을 해서 기존의 포트의 비중만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베이스와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모베이스가 오늘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가 자체는 갤럭시 S4가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면서 휴대폰 판매량을 대응하면서 모베이스와 이렌텍을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딩을 해서 수익률이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베이스하고 이렌텍의 목표 가격이 어느 정도시죠? 예, 모베이스나 이렌텍 같은 경우에 실적이 나오는 것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2만 원 이상 주가 자체가 강하게 상승할 것이라 보고 있고 휴대폰 케이스 업체의 평균 밸류가 퍼 6배에서 7배, 많게는 8배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모베이스의 퍼는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4.몇 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2배, 100% 오르더라도 사실 여러 가지 밸류 가격적인 문제로서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 갤럭시 S4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갤럭시 S4가 발매가 땡겨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휴대폰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갤럭시 S4 판매에 따라서 무조건 갤럭시 S4가 나왔다고 해서 매도를 해서 이익 실현을 하기보다는 마찬가지로 끌고 가면서 갤럭시 S4의 판매량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실적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린 것은 주가 자체는 실적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실적이 좋아질수록 주가 자체도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종목들은 마찬가지로 작은 흔들림에 매매하지 마시고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좀 욕심일 수도 있고 원래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모베이스 이렌텍이 이렇게 좋으니까 그리고 자화전자도 좋으니까 이 종목으로 그냥 깔끔하게 세 개로 예, 그런데 30%, 세 종목이 전부 다 휴대폰 관련주기 때문에 예. 혹시나 모르는 삼성전자의 어떤 이슈가 터지거나 휴대폰 판매가 안 될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급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분배 차원에서 뭐 TJ 미디어라든지 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마찬가지 휴대폰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의 포트폴리오를 매수해서 포트폴리오를 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개인분들은 직접 투자하다 보면 그래요. 좀 잘 되는데 다 그냥 몰아버릴까 이런 생각도 유혹도 듭니다만 역시 전문가라서 다르시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KMW, 펜엔터, TJ 미디어, 연희정보통신 이어서 역시 AS 같은 방식으로 들어보죠. 예. KMW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12,000원대까지 급락이 나오다가 주가 자체가 다시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주가 보고서가 나오면서 예상 실적 대비해서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싸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큰 실적을 발표를 했고 올해의 실적 또한 좋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KMW도 마찬가지로 홀딩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KMW 같은 경우 RRH 소형 기지국 부분에서 해외 부분의 수주가 터질 경우에는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희정보통신입니다. 연희정보통신도 최근에 큰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실적 대비보다는 작년 실적 대비보다는 올해 예상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실적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3점 몇 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도 좋은 가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해 드리는 것은 제가 직접 탐방을 가면서 회사들의 실적을 체크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이상이 어느 정도 큰 폭의 하락이 나오더라도 기업의 펀드멘탈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홀딩을 하거나 추가 매수하는 방향을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머지 현금 10%를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마지막으로 투입을 시킬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소문이 사실인가요? 예. 전체적으로 종목으로? 현금도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지만은 지금 좋은 가격대에 도착했기 때문에 지금 편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어버브 반도체라는 회사입니다. 며칠 전에 회사를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회사 자체가 큰 폭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올해부터 큰 폭으로 선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는 펜립스 업체입니다. 펜립스 업체라는 것은 반도체에 대한 설계만 하지 직접적인 제작은 하지 않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특히 반도체 중에서도 MCU 부분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MCU는 흔히 말하는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CPU, 즉 머리 두뇌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계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량 제품, 약 3,000여 개 이상의 제품의 판매를 하면서 꾸준히 실적이 안정적으로 10% 정도 성장을 했지만 특히 올해부터에는 성장성까지 보유를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제품이 범용 MCU, 가전제품, 소형 가전제품에 다 들어갔다면은 최근 들어선 AS MCU 그리고 백색 가전제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3D 안경이라든지 갤럭시 탭에 들어가는 IR 블러스터 여러 가지 제품들 고마진 하이엔드 제품으로 들어가면서 이익률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중저가 핸드폰에 터치키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진 않겠지만은 점차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급하게 상승을 했지만은 눌림목 구간에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 MCU 사업부가 철수를 했습니다. 기존에 약 5천억 금액 정도의 삼성 MCU 같은 경우에 사업부가 철회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물량을 어버브 반도체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르네상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일본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마찬가지로 경영 악화가 됐습니다. 그 부분의 물량 또한 어버브 반도체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내 기존의 이 MCU 같은 경우에는 해외 업체들이 많이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국산화로 되면서 어버브 반도체의 물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팬리서치 중에서는 충분히 탑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기억이 납니다. 어버브 반도체 지난주에 1억 후보군으로 지켜보고 있다라는 종목 가운데 하나였었는데 3,500원 미치면 한번 사보겠다 하셨는데 오늘 그 정도 가격대가 나오는 것 같네요. 예,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성장하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 자체가 하락하지 않고 박스권 형태, 작은 박스권 형태의 횡보하는 기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래량은 어느 정도 상승을 했지만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는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475원 정도 가격인데 오늘 종가 기준 3,5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작은 박스권이라 생각해서 3,000원 초반대부터 3,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는 전체적으로 팬립서치의 퍼 10배 정도 수준인 5,000원 정도의 가격을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손댈 가격은 없는. 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급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차트로 보기보다는 기업의 실적과 밸류레이션을 체크하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손절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손절 가격에 도착했을 때 주가 자체가 많이 하락했는데 그때 바로 공포심에 투매를 해서 나오기보다는 기업의 문제가 없는지, 기업의 실적에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자체의 포트폴리오 계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이 똑같은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 사람마다 계좌 수익률이 많이 달라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포트폴리오 관리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관리에 줄여갈 수 있는, 주가가 무조건 하락한다고 해서 바로 매도를 하지 마시고 기업의 펀드멘탈과 실적이 이상이 없다면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역시 이 종목도 손절가는 없고 펀더멘탈이 좋아서 뭐 차트적으로라기보다 기업 보고 사는 건데 역시 한 6개월 정도 보시는 건가요? 예, 전체적으로 올해 상반기부터의 실적이 찍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길게 보고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충분히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접근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길게 모아가는 전략으로 제시하는 것을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버브 반도체로 마지막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종목 교체를 하지 않는 한, 왜냐면 사실은 종목을 얘기하실 때 거의 다 한 6개월짜리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신규 편입은 사실은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없겠네요. 예, 실적 나오는 것을 보면서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4월 말부터 이제 실적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서 크로싱 매매라든지 포트폴리오 교체 차원에서 매매를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리고 또 1억 후보군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지 못했지만은 좋은 회사들을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상균 팀장님의 오늘 새로운 종목까지 편입이 되었는데요. 1,000만 원에서 1억까지 불려보는 프로젝트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완성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입된 어버브 반도체도 기대 한번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거의 다 줄었습니다. 2,000계약 정도 매도 우위가 2시 구간에서 보여졌던 그런 매매 동향이었었는데 현재는 200계약 순매도, 프로그램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물량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3,000계약 마이너스가 아니라 2,000계약이나 플러스입니다. 막판 1시간에 1,00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를 끌어들이고 있는 외국인. 오늘 확실히 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종가 1980 이상 한번 기대해 봐도 좋겠는데요.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